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경제안보 현안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히토류 등 공급망 리스크를 논의해 국내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 경제안보 현안 회의를 주재해 미중 갈등 속에 국내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히토류 등 공급망 리스크를 논의해서 국내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 부검이 오늘 이뤄집니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고문 실상이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캄보디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네, 현지 시각 오전 9시부터 부검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공장례식장 겸 화장시설인 터틀라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예정된 부검 절차가 조금 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목 씨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검 장비를 든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 경찰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줄줄이 입장을 했고요. 부검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현지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확대해 취재를 제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 씨가 숨진 지 2달여 만에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캄보디아는 문화적으로 부검을 꺼리고 기술 숙련도도 낮아서 우리 경찰과 함께 부검을 진행하는데요.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박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비롯해 범행 수법, 장기 적출 등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부검이 종료되면 신속히 화장 등 절차를 거쳐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검을 마친 뒤 곧바로 이곳에서 화장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모집책 개소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8월 초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홍모 씨와 배후 조직이 박 씨의 대포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걸 현지 조직원들이 알아채고 박 씨를 고문해 돈을 받아내려다 살해까지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현지 캄보디아 경찰은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앞입니다. 예, 경찰이 캄보디아 송환자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검찰이 58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불청구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4명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석방했는데요. 이에 따라 송환자 64명 가운데 5명이 석방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기 북부경찰청은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송환된 한국인들은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에도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송환 피의자들이 불법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찌어버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회담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 강화 방안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지 파견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과 교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적으로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통장에 입출금된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따라 연루자를 찾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살해된 대학생 22살 박 모 씨. 박 씨를 속여 캄보디아로 가게 한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올해 대포통장 알선책인 20대 홍모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지난 7월 박 씨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가 현지 범죄 조직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현지에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A씨 조직이 박 씨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걸 현지 조직원들이 알아채고 박 씨를 고문해 돈을 받아내려다 살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 통장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 박 씨를 A씨에게 소개한 홍 씨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경찰은 배후 세력과 조직의 윗선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13곳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한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가장 치열한 곳은 산림청 등 국감이 열리는 농해수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이 핵심인데요. 김 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늘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공방이 한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도 화두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장들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언급됐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죠.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 대법관수 증언을 포함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합니다. 이른바 사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제도는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김기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에 포함된다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은 조이대 압박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대법원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 독재 국가에서 봐왔다며 사법부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번 강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 오후 2시 민주당 발표에 따라 국민의힘도 지도부나 법사위 차원의 입장 대응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네, 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말을 아끼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야당 공세에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태세 전환에 나선 건데 다만 정부 등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책 없는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라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반시장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뿐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입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부동산 정상화 TF를 발족하고 자체 대책 마련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재판에 불출석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4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15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속 불출석을 하다간 불이익을 받을 거고 또 다른 재판에는 나가지 않았느냐며 변호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기일에도 이뤄졌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의 나머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경우 특검에서 별도의 중계 신청은 하지 않아서 중계방송이 이루어지진 않을 예정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피의자로 전환됐죠. 네, 특검은 어제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수거와 폭파, 사살 등의 단어를 적어둔 걸 근거로 한 겁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필요적 감면제도, 즉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량 등을 줄여주는 제도로 노 전 사령관 설득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검이 피의자 전환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들의 혐의를 두고 최상병 사건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정당한 수사를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판단했다며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상당 부분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구속이 꼭 필요한 피의자들을 선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조사는 또다시 불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교육지원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그리고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사무실 3곳이 대상입니다. 김 전 비서관에 따른 지난 2023년 같은 초등학교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학폭위에서 학급 교체 수준의 약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가 당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씨가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학폭위 간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 조사는 또 불발됐다고요? 네, 건강 문제로 한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늘 조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전 위원장 조사 이후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 씨를 소환할 예정이었던 만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도 불거졌는데 일단 아직은 특검 추가 입장은 없는 거죠? 네, 앞서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특검팀은 민특검이 2000년 초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 4천만 원을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판 거라며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네오세미테크라는 곳인데 분식회계 문제가 드러나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봤는데 당시 회사 대표가 민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 사이라 미리 정보를 입수해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도 과거 투자했던 회사라 민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하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엔 올가을 첫눈이 기록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하루 사이 계절이 겨울로 건너뛴 것 같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8.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과천 중앙동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고 경기도 파주 기온도 2.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5.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 겨울에나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강한 한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던 설악산 지역은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첫눈이 기록됐는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밤사이 중청 대피소를 중심으로 진눈가비가 내리면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가량 늦고 2023년보다는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4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하겠고 파주와 강화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은 기온 속에 모레까지 내륙에서는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당분간 동장군의 심술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는 이른 추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주 후반쯤 잠시 예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다만 주말과 휴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서울 등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주 초반과 같은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른 추위가 지속하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독감 등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를 비롯해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나 투자 목적의 거래는 제한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축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 대표단과 주한 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이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 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한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 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강국 그리고 방산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 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우주 항공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모두 44명 정도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경찰은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고 피싱이나 리딩방 등 배후 범죄가 확인되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프린스그룹 전담팀을 구성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고액 취업 광고물 등이 올라온 국내 사이트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 관련 광고임을 알면서도 계속 게시하면 운영자에 대한 공범, 방조범까지 적용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야권에선 민중기 특검에 대해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패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둡시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 논란이 나오고 피의자랑 똑같은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옷 벗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도 아니 뭐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 하겠어? 우리 편인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건데 굳이 내가 왜 옷 벗고 나가야 돼? 이런 의혹이 있어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는 특검이라면은 저는 스스로 정리해야 되고 안 그러면 특검을 특검하는 일이 나중에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에 불거진 건데 이 내용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장판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만주주를 정도를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당 한 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한 12,000주, 2,000주를 추가해서 그 주식 자체를 향후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분의 시점 자체가 그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쉬운 말로는 내부 정보를 본인이 한껏 누려서 이익을 취한 것인데 이게 이제 부장판사 시절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탄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물론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그 욕심이 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통 통정매매라고 하죠. 내부의 어떤 임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지적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무슨 도둑놈을 운운하면서 뭐 더러운 손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냥 민중기 특검 물러나라. 이 얘기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질책자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 주식의 어떤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좀 미심적인 부분들은 특검 이후에 민중기 특검이 개인 공직자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책임지시고 특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한 3, 40일 남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후에 있는 저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떤 그 법적 책임질 부분을 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 어떤 논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작정 뭐 잘못했으니까 특검 중지하고 특검이 특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부분 같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처가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랑 똑같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꿔도 혐의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의문도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지점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민중기 특검 관련한 이 주식 투자 문제는 사안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이익을 봤다. 그 회사 대표와 뭐 사회이사 등등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수익을 이익을 실현한 그 시점이 이 회사 주식의 상장 폐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이 주식의 상장 폐지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한 4천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주식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이 회사 주식에 전환사채 관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연루가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회피라도 했지 않았겠느냐. 특검을 안 맡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천하람, 주진우 두 분의 의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과도한 정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논리적이지가 않죠. 본인이 어떤 연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사 관련한 것을
결론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해서 이걸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이 특검에서 여기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의혹도 그냥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중요한 특검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김건희 특검에서 벌써 수사받은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중요한 특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요? 여당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하자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치적 술수가 아닌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특검을 특검하자. 예.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의 신뢰성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201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특검은 2025년도에 하고 15년 전의 일입니다. 예. 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수사의 대상이고 그와 동일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고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봐도 좀 미심쩍긴 합니다. 예.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까지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나 이건 특검 전체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어떤 이 수사 결과를 덮고 가자 이런 주장들은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수사는 할 건 해야죠. 예. 그리고 나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에 대한 이 시세 차익을 조금 부적절하게 얻은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맞지. 아예 그냥 특검 자체를 다 그냥 그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게 저는 좀 사실 특검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예. 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 두 부분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말끔히 털고 가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특검을 흔들려는 의도가 조금은 그렇게 납득지는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여권에서는 특검 흔들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특검이라는 단어를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민중기란 사람을 흔드는 거냐,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자체를 흔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분이 특검을 맡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건데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적절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백혜룡 경정 같은 분이 지금 마약 수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사를 누가 하고 누가 수사를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전혀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 당연한 논리잖아요. 당연한 전제인데 수사받고자 하는, 수사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뭔가 연루된 사람이 직접 수사 당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는 말입니다. 민중기 특검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네오세미테크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이 거기에 이 회사와 관련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연루된 사람이 그것을 수사를 한다? 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게 수사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지성적으로 야당에서 공격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흔들기니까 안 된다.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뭔가를 좀 흔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여야가 바뀐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차라리 야당에서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지휘할 만한 신뢰성을 잃었다. 예. 교체해라.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특검의 어떤 수사를 신뢰성을 얻고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뭐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검 자체가 아예 무슨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검을 저는 특검하겠다는 말이 이게 정쟁이 아니고 뭔가 싶어요. 아니 특검이 통정 거래를 했는지
특검 전체가 이 어떤 주식의 차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을 특검하자는 이런 단어들보다는 민중기 특검이 적절치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복을 입은 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론이 혹시나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일단 임명을 한 것들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던 절차가 있어서 그걸 예. 뭐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책임론이 있겠죠. 예.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당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에 어느 정도의 이 책임론은 불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기까지 그러면은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당신들이 좀 검증을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가 먼저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고 당에서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예. 하지만 이게 민중기 특검 자체를 그러면 교체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검을 새롭게 시작하자. 어떤 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특검을 특검하자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특검하지 말자. 김건희 씨 특검 이거 중단해라. 예. 그동안 했던 수사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뭐 거치는 언사만 쓰지 말고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의혹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인데 지금과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당시에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이 있은 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특검이 해체 수순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깨끗하고 의혹이 없을 것이고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런 분들로 상정을 하고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딱 알고 봤더니 이거 더하다. 뭐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특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영예를 누리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중기라는 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쌀 이유가 없다고 봐요. 뭐 임명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대전제가 뭡니까? 이분 특검 시키려고 특검 법안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정확하게 수사하라. 그래서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교체하라는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권한이 없어요. 뭐 교체하자. 뭐 예를 들어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특검을 그 법안을 다시 하자. 이럴 만한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백승하 대변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 술수다. 이런 거친 언사를 가지고 어떤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느냐는 의문을 받게 되잖아요. 여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지금 국회에는 여당은 없고 야당만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박영수 특검처럼 나중에 뭔가가 발견이 돼서 그분 지금 징역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계 하면은 통상적으로 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꼬집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3특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가 끝난 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법은 윤석열 방지법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검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왜 스스로 셀프 그런 입법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사실상 요체는 그렇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의 신뢰성을 잃는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도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지금 정쟁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그냥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 박영수 특검의 사례와 같이 지속해서 지금 특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단해라. 그리고 여당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듣기로는 특검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야당 같은 역할을 한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3특검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아직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처럼 조금 다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나 빨리 특검이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치권이 더 이상 공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하겠는데요. 예. 이 특검 출세 방지법 얘기는요. 물론 민주기 특검도 있지만은 그 내란 특검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지금 검사 60명 차출받았잖아요. 몇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나온 것도 없는데 백서 만들어서 결국 펴내면 뭐가 되겠어요? 본인 치적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사 인력도 지금 모자라고 성과도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뭐 몇 명의 검사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 한 일입니까? 본인 영달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거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면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해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회가 있기 전부터 뭐 장동혁 대표께서 그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장동혁 대표는 그 이른바 강경보수, 극우보수 뭐 이런 분들을 껴안고 싶겠죠. 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줄타기 하는 것 같다.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줄타기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개떡 같은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죽도 밥도 아니다. 그야말로 개떡 같은 결론이 나버린 게 왜냐면 국감 시기에 이 좋은 타이밍에 그 무슨 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성경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는데 반성 없는 내란 수계를 위해서 장동혁은 그야말로 신을 모독해버린 거예요. 지방선거는커녕 지방선거의 공천장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러면 지도부 붕괴할 수도 있다? 그럼요. 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치를? 선거 제게 뻔한데 그 의원들이랑 그 가만히 있는 정당이면 거기가 더 웃기죠. 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 면회를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정당 예산 카드가 또다시 언급되더라고요. 뭐 사실상 정당, 위원정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해놓은 상황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신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려면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쓸데없는 약속을 지키죠? 그거 쓸데없는 약속이잖아요. 면회 가는 걸 꼭 지켜야 되나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저는 그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두 분이 눈물의 면회를 10분간 했다고 해요. 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눈물을 뭐 멈출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입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의 내란의 어떤 오명과 단절을 하고 지방선거에 나서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는 내란 수계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생각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본인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리고 사실상 지방선거도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마이크 잡을 자격이 있나 되묻고 싶어요. 본인 정치를 위해서 내란 수계를 껴안는 야당 대표, 저는 사실상
평가의 대상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일단 뭐 약속을 지킨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상황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등 또 미국 관세 협상 지지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이 됐는데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대여 전선에 있어서 전략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예. 관심을 국민들께서 보이는 순간 무조건 저희한테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번 면회는 타이밍만 봐도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분이 지금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중도로 확장하려고 보니 예. 좀 강한 보수성 가지신 분들에게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해서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인데 그래서 정치적 성과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여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네. 결국에는 이제 윤 어게인 세력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면피할 정도는 만들어 놓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성 보수층이 있는 TK를 중심으로 한 PK 정도는 지킨다면 예. 그리고 운이 좋아서 어부지리로 서울, 부산 중에 한 곳이라도 지킨다면 나 잘 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도로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껴서 저는 예. 결국에 면회를 간 것 같습니다. 예. 중도 뭐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 보면 건국전쟁 2를 보고 나서 윤석열의 윤어게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 보면 이를 버릴 수는 없고 이를 버려버리면 중도가 남는데 중도로 갈 수도 없고 이도저도한 상황에서는 기왕이면 나에게 챙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라는 게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의 면회로 이어진 것 같고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려간 게 저는 하나의 이 전체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는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광장에서는 최고의 윤어게인의 스타입니다. 예. 제2의 박정희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를 데려갔다는 부분에서는 강성, 태극기, 윤어게인 세력에게 어필하려는 면이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도 다 끝났고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전 대표나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만약 진짜로 그런 의도로 장동혁 대표 얘기했다면 불과 1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많은 동영상에 남겨져 있으니까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 이슈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한 이 정치적인 그런 공세다. 이것은 대단히 모략적 성격이 많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언급이 그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말이라면 중간에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땐 수석 최고위였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당대표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성을 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당성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성이 예를 들어서 남의 당에 있다가 저희 당에 오면 당성이 센 건지 아니면 저희 당에 몸을 닫고 있으면서 당 밖의 인사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탁하는 것을 당성이라고 보는지 저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예. 진짜 당성이라는 것에 정의를 둔다면 예. 보수 전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 그것만이 당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공방이 심한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이런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하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거거든요. 네.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법사위는 시끄럽겠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좀 톤다운을 했어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예. 좀 이 법사위가 시끄럽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 뭔가 파열음이 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본인도 이제 이 대표 전에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법과 이 헌법을 들으면서 법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와 비교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더 좀 과격해진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법사위의 내용보다는 그 진풍경, 그러니까 좋지 않은 풍경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추미애 방지법이든 어떤 법을 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통과가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야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임이라는 것이 배지장도 이게 맞들려야 이게 종이로서 나는 거 손뼉도 마주쳐 손뼉이 나듯이 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 법사위는 맞은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중하시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선진화법에 따라서 조금 더 품격 있고 격조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서 소장님 이제 그 첫 마디가 법사위가 앞으로도 시끄럽겠구나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뭐 앞으로도 법사위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추미애 위원장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법안을 내도 법안이 통과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더 시끄러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직전 전직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맨 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춘천지방법원 국감에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지금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 충돌을 두고 의견에 충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애초부터 이해충돌이 있어서 법사위에 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려고 그냥 오긴 왔는데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울 겁니다.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20년 이상을 국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이해충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뭐합니까? 사실 국정감장에서 남편이 저기 증인으로 앉아있고 배우자가 여기서 질의를 해요. 예. 그게 설사 더 날카롭고 아예 그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자체가 에이 뭐 이거 서로 간에 다 집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사보임을 하셨어야 된다.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법사위로 복귀하는 그런 방안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남편을 앞에 납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저는 본인 스스로 그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지금 맹폭을 퍼붓고 있죠. 저희가 맹폭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맹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이어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예. 김현지라는 분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총무비서관일 때 당연히 선정돼야 할 기관장인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그 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보직을 바꿉니다. 기관장인으로 선정이 안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서 이제 와서는 부속실장은 나오는 게 안 좋다. 나올 수 없다. 총무비서관은 현직 총무비서관 나와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김현지라는 분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김현지라는 분이 안 나오는 걸 원하고 있다. 정치 공세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는 증인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 만한 방법이 전혀 없는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6개 아니라 10몇 개 상임위에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김현지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하나의 상임위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사법개혁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제 대법관 증언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 했던 어떤 그 검찰청 폐지 때와는 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좀 보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 대통령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개혁의 자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부분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제 이 법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좀 강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법원 행정 서비스까지 고려한 건데,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이제 사실상 사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 소홀 문제는 일단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소홀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을 지켜보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사법개혁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 여론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대 위에 올라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는데요. 아무리 뭐 그 대법관 증언 문제 관련해서 그 법대 면적을 재러 갔다고 해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법원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뭔가 위력과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사법개혁과 함께한 지금 여론, 과연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의견대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조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 한국인 피의자 4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곳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송환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인원들은 피의자 모두 45명입니다. 현장에서는 오전에 신문을 마친 피의자들이 법원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18일 압송돼 충남경찰청 관할 경찰서 5곳 유치장에 입감돼 각각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인원은 홍성과 보령, 서산경찰서로 이송된 피의자 24명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와 공주경찰서에 있던 나머지 피의자 21명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으로 이송된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중 상당수 지금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70%에 해당하는 45명이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에서 45명을 수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남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피싱 범죄 등과 연관된 피의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범죄 수사와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소로 지정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온라인 사기와 피싱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18일 추방됐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모두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경찰은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기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피의자 1명은 이미 발부돼 있던 구속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검찰은 59명 중 1명을 제외한 58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전국 관할 지방법원에서 송환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심사를 갈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45명에 대한 영장을 전원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오늘 4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갈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40대 남성이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축사 화재로 1,000마리 넘는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아버지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을 인정한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크게 좀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볼까 하다가 그냥 말하는데 여기 119 이렇게 차가 이렇게 왔었었고. 범행 당시 다른 방엔 숨진 딸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단순 말다툼으로 여겼고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돼지우리 곳곳에서 불길이 일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3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3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완전히 타고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라이터를 사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자신이 살던 원룸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A씨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대피하려던 30대 여성 주민 1명이 건물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다른 주민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초평동 평택파주 고속도로 광명 방향 구봉산 터널에서 SUV 한 대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파주 2.7도, 천안 4.7도, 전주 7.5도, 거창 7.3도 등 한 자릿수로 기온이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설악산은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8.2도까지 곤두박질했고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려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이룬 뒤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건데요. 절정을 향하고 있는 단풍과 설경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모습을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 대피소 부근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대피소 탁자와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가을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들에게 10월 설경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해발 1,400m 이상 설악산 고지대에는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안팎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재작년보다는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순간 최대 초속 5m 안팎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일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해발 800m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며 보온 관리와 안전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산행에 준하는 복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온 의류랑 보온 장구리를 꼭 지참을 하셔야 안전하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 현지 수사나 조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 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한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슈를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송환자들이 이제 대다수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자, 64명 중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일단 보통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인들을 송환해서 데리고 오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통 그 피의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혐의가 중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혐의가 좀 경미하면 석방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이 59명이 영장 신청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겁니다. 네. 그런데 4명은 또 석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유추해 본다면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혐의가 크지 않다. 단순 조력자일 수도 있다. 구속 수준은 아닐 수 있다. 예. 네네. 자,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넘겨준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들을 정밀 분석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 분석으로만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사권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은 사실 모두 다 주권에서 기반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나라의 경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건도 캄보디아 경찰이 주도가 돼야 되지 한국 경찰이 좀 나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예,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도 인터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도 인터폴에 어떤 요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 측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요청하는 건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협상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이번 건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받아낼 수 있는 거를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캄보디아 이 사태로 또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한국인이 지금 여전히 캄보디아 내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런 사기 산업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재나 뭐 감금 여부 같은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추적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최근에 아까 화면에서 보시던 것처럼 송환된 그 피의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술 그 현지 교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술 이거 종합을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이른바 웬치라고 알려져 있는 그 범죄 단지를 이주해서 이제 이웃 국가로 좀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들이 보통 이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전하는 국가는 국경으로 통해 갈 수 있는 미얀마, 라오스 등지고요. 예.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을 이렇게 좀 소규모로 분산해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단속이 잠잠해지면 바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시 사기 범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장님께서는 필리핀에서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검거하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피싱 조직들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이 금융 규제가 좀 느슨하고 그리고 부패도 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가도 싸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거점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번 일과 과거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던 2017년에 47명의 범죄자들을 필리핀에서 송환했던 그 일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현지 이민당국이나 교정당국에 구금이 됐고 그걸 한국 경찰이 다시 송환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언하실 점이 있으실까요? 요번에 송환되신 분들은 보면 이제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도 있고 피해자의 또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환 가지고 좀 말씀이 많더라고요. 약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송환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다라는 것은 왜 범죄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 부분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중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데려온 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말고 여기서는 사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향후에 이제 캄보디아 사기단지 수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 필리핀 또는 해외 다른 사건을 수사하실 때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을 당해서 고문을 당했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환을 한 2,000명 정도는 하셨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데도 이번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게 이제 이 범죄 자체가 2020년 이후로 좀 이렇게 급성장한 범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이 범죄 조직의 도피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이주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폴 공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부패한 경찰이라도 모두 다 부패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공개화되고 오픈이 되면 그 범죄자의 뒤를 봐주던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빠지죠.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사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좀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시면 이런 동남아 쪽에서 이런 사건에서 이제 경찰 또는 권력층과 범죄 조직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는 벌써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굉장히 유착이 심하다라고 나왔으니까 그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우리 합동대응팀이 갔을 때 앞에서 메시지는 매우
하겠다, 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 이제 과거에 좀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그 타국의 이제 경찰이나 그런 어떤 공권력들이 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할 때도 베트남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공안으로 구성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에 그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환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지금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정도가 지금 범죄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 64명의 한국인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왔는데 향후 피해자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어떤 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단체가 범죄 수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근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쪼개기로 해서 암호화폐 구입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P2P 시장에 가서 그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합니다. 바꾼 다음에 그 다시 돈을 또 부동산이나 자산을 구매하는 식으로 돈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2중, 3중으로 또 자산의 유형도 바꾸면서 세탁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추적하는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암호화폐가 일시적으로 많이 구매한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사가 그 현금 인출책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보면 그 대부분이 이제 해외를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거점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부 9조 원 조직원 정도만 검거가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까지 그런 총책이라든지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검거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필리핀에서 또 검거했고, 근데 그때 검거되었을 총책은 지금 이런 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고 소규모 총책들은 검거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전세기로 모셔왔느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압송 논란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건데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피의자들 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캄보디아에 있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과거에 그 해외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압송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017년에 47명을 데리고 오셨을 때 필리핀에서 데리고 오셨을 때도 보면 막상 걱정은 컸지만 현지에 가보니 협조가 좀 잘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송환 과정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웠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되고 불과 뭐 얼마 만에 이렇게 잘 사고 없이 데려온 거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발 사기 범죄 예방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뉴스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공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찰도 전진 배치가 돼서 출국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줄을 끊으면 이제 범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 범죄 조직의 텔레그램방 같은 곳을 보면 지금 피해자들, 이제 예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 청년들을 꿰어내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데 정말 자기가 뭐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막기는 좀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한데 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이 팩트를 좀 정확히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이 범죄란 걸 알고 가던 아니면 속아서 가던 현재 가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벌 수 없고 그냥 착취만 당합니다. 감금돼서 돈을 보이스피싱 동원이 되고 이 성과가 없으면 또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착취 당한다는 걸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그런 동남아 현지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일을 시킨다. 이런 일은 허구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그런 국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범죄 수익 환수하는 그런 팀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현재도 경찰청에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지만 대폭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 주재관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를 좀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보면 해외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저희 손발 역할을 해주는 거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 데스크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한 명 증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경찰청에 있을 때 한 명 증원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캄보디아 한국 경찰의 양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측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게 이 협상에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코리안 데스크 거부하는 사유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치안을 잘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동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재홍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또 기업인들이 경주를 방문하는데 이들이 몰고 올 경제 효과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던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9,3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환영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들이 몰고 온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2,582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선
이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2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 단기 직접 효과가 3조 3천억 원, 국가 이미지 개선 같은 경제적 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4조 1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에이펙 정상회의와 동시에 열리는 최고경영자 회의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국내 주요 총수들은 물론이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한 1,700여 명의 거의 전 세계 CEO들이 모이는 또 다른 하나의 또 경제인의 장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합의 총력전을 벌였던 고위 당국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주 에이펙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거라며 공정한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벌였던 4인방 가운데 우리 측 대표격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측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데 이어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선불 현금 비중과 투입 기간 설정이 쟁점인데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후속 전략을 확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뒤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일치가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과 고율의 관세 지속은 어렵다면서도 자신이 100%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것,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It's not sustainable, but that's what the number is. It's probably not, it could stand, but they forced me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강하고 똑똑한 지도자라며 무역 합의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없앤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 위험 요인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현주 3차장 주재로 경제안보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최근 경제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러 리스크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인조 강도가 사다리탈을 차고 침입해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귀중한 보석 유물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왕실 보석들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 개장 30분 뒤 4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나폴레옹 1세 부인의 목걸이 등 보석 유물 9점입니다. 이 중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은 떨어뜨리고 달아났습니다. Et donc nous sommes en train d'évaluer évidemment ce préjudice et du butin qui a été volé. Et donc 범행에는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생강 쪽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 스쿠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관람객들이 입장한 뒤 벌어진 강도 사건에 현장은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ots of confusion, lots of misdirection, They and would then they say ran us all out. they would say go this way and that would be closed, and so then we would turn around and go the other way. 한 해 9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사건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그동안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En fait, c'est parce que il y a une tendance générale à baisser la garde sur ce qui relève de la sécurité pour se concentrer sur des activités autres. 전문가들은 강도들이 보석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팔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es pièces sont trop connues, trop médiatisées. C'est un peu comme à l'époque où on avait volé la Jocond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중한 유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보석을 되찾고 범죄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간간히 햇살이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볼에 닿는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고요. 지난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던 터라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난 시민들의 손에도 따뜻한 음료가 더 많이 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8도에 머물겠고요.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 설악산 등 강원 산간에서는 첫눈이 관측된 데 이어 지금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남은 한 주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우선 내일까지 영동 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5.3도를 기록한 서울 기온, 내일은 4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목요일부터는 잠시 예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